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살 여자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20년 넘게 아파트 격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은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여유가 없는 집안의 자식들끼리 결혼을 해서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5년 만에 경기도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 여태까지 살고 있죠. 그리고 제가 35살 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셨는데 제가 먼저 남편한테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했죠.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 저한테 참 잘해주셨거든요. 워낙 정도 많으셨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아껴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게 너는 우리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몸인데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너도 먹고 그래라. 우리 창현이만 챙기지 말고 라며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말을 참 이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 동년배 어르신들과 비교를 해도 참 너그러운 분이셨죠. 그렇기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려 같이 모시고 살자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살면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항상 엄마라는 빈자리가 그리웠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엄마의 역할까지 해주신 분이시죠. 한 번은 저랑 친한 동네 언니와 애들 문제로 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그 언니가 다짜고짜 저희 집에 찾아와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저한테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그런 사람이 자식 교육을 시켰으니 그 자식들은 얼마나 더 문제겠어? 너나 니네 애들이나 수준이 보인다 보여. 나중에 니네 애들이 커서 학급 일밖에 더 하겠니? 라는데 그 말을 들은 저희 시어머니, 저 대신 그 언니에게 물을 한 바가지 끼얹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한별이 엄마, 말 조심해요. 그러는 한별이 엄마는 부모가 여지껏 살아있어서 말을 곧다위로 해요? 어딜 내 며느리랑 내 손자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물 한 바가지 더 뿌리기 전에 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제겐 든든한 시어머니이자 엄마 같은 분이셨죠. 전 이런 시어머니에게 항상 없는 돈에도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뭐 배우고 싶어 하시면 배우시라고 수강비도 매달 드리곤 했죠. 근데 되려 남편이 저한테 여보, 엄마한테 자꾸 돈 주지 마. 우리도 생활비 빠듯한데 뭘 그렇게 챙겨드려? 그냥 가끔씩 드려 가끔씩 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은 역할이 바뀐 듯 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은근 툴툴거리는 게 있었는데 제가 시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자고 했을 때도 캐나다로 이민 간 누나한테 시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매달 30만 원씩 달라고 해서 모신 거였거든요. 남편이 좀 돈 쓰는 거에 굉장히 속이 좁았는데 가족들한테도 돈을 안 썼으니 남한테는 더 안 쓰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본인 아들이지만 저렇게 돈을 안 쓰는 거는 꼭 네 시아버지랑 똑같다며 별로 안 좋아하셨죠. 그러니 남편도 뭐만 하면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고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집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간 부모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간이 될 것 같다며 전에 살았던 시골집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시는데 남편도 제발 좀 그래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께 괜시리 죄송했어요. 제가 괜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킨 거 아닌가 싶었고 모자 사이만 틀어지게 만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제게 윤호 엄마야 자책하지 말어. 네가 문제가 아니라 윤호 애비가 문제인데 왜 네가 그렇게 미안해. 나 그냥 시골 가서 편하게 살다가 갈련다. 그게 속 편하겠어.
그리고 니들이야 명절 때도 만날 테고 니 시아버지 제사 때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얼굴 보면 많이 보는 거지 라고 하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가끔씩 애들 데리고 대구 내려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딱 4년 동안 같이 살고 1년 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파트 분양받았다는 소리를 들으시곤 우스갯소리로 늙은이가 그 집을 떠나니까 니들한테 좋은 소식이 생긴 것 같다며 축하한다고 하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사 다 하고 집 정리도 어느 정도 되면 어머님 초대하겠다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 소문 없이 영영 사라지셨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핸드폰도 받지 않으시고 집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잦은 출장을 가는 남편에게 당신 올라오기 전에 어머님네 집에 좀 다녀와봐. 어머님이 연락이 안 되시네 라고 하니 남편도 알겠다며 며칠 뒤에 여기 공사 다 끝나면 한번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별일 있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데 며칠 뒤 전 남편의 전화를 받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집까지 싹 다 팔고 호련히 잠적을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주변 부동산에 가서 시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니 이 집 팔아서 캐나다에 사는 딸네 집에 간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을 듣고 이미 캐나다 누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시누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대요. 자기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너도 알고 있지 않냐고 나 여기 이민 올 때 엄마랑 대판 싸우고 얼굴 안 보고 살 작정으로 온 거 연락도 자주 안 하는데 엄마가 무슨 나한테 온다는 소리를 했냐며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럼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니 남편이 신고는 내가 벌써 했지. 근데 성인 실종 신고는 하나만 하라고 하더라. 일단 엄마랑 연락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신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 범죄나 다른 문제에 엮여 있다면 분명히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연락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 이제 엄마 그만 찾아. 엄마 아마 누가 생겨서 도망친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사실 내가 당신한테 창피해서 말을 못한 게 있었는데 아니 노인네한테 남자가 있었더라고. 내가 엄마 사라지기 전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잠깐 엄마네 집에 들린 적이 있었거든. 아니 근데 엄마가 집에 어떤 할배랑 같이 있더라고. 그것도 나 부끄럽게 말이야. 그래서 그때 알았지.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거를. 엄마는 절대로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데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아버리면 본인 체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존경하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저렇게 사라지셨으니 뻔한 거지. 그 할배랑 같이 사라진 거야. 그것도 아버지가 재산으로 남긴 집까지 팔아가며 자식도 모르게 사라진 거지. 남자한테 눈이 돌아도 완전히 돌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엄마 찾아. 나도 우리 엄마라고 생각 안 하고 살 거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고든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단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은 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는 여전히 아파트 관리실에서 격리 일을 하고 남편도 지방으로 일을 다니며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 공사를 하러 다녔어요. 저희 애들도 큰애는 직장에 다녔고 둘째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둘 다 지방에서 자리를 잡아
사실상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장마철이었어요.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잠이 들락말락 할 때였어요. 아니 갑자기 누군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들기며 비명 섞인 목소리로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너무 깜짝 놀랐고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저는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게 되었죠. 하필이면 그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된 문 밖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세상에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다 가려져 보이지도 않았고 옷은 비에 홀딱 마저 다 젖어 있었는데 소름까지 다 끼칠 정도였죠. 그리고 마치 제가 집안에서 본인을 보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인터폰 쪽으로 얼굴을 들이미는데 너무 무서워서 숨이 턱턱 막혔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고 하니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문만 두들겨 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낡은 노트를 계속 저한테 보여주는데 저는 거기에 써져 있는 이름을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그 노트엔 제 이름과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문을 열고 보게 된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져 있었고 몰골은 말도 못하게 야위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색이 다 바른 환자복을 입고 계셨는데 거기에 희미하게 써진 무슨 요양원 이름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어머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오신 거예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뻐끔뻐끔 거리시며 눈물만 흘리시는데 제가 어머님 손을 잡으며 어머님 여기는 안전하니까 어머님 진정하시고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하니 제 손을 잡으며 저한테 그 낡은 수첩 하나를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첩을 가리키곤 읽어보라고 손짓을 하시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그 수첩을 전부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 수첩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쓴 일기장이었는데 그 일기장에서 그동안 감춰진 10년간의 모든 비밀이 전부 다 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충격이었던 게 저희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요양원에 입원시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엔 본인이 어떻게 요양원에 입원을 했는지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시어머니 일기장에 쓰여진 내용을 그대로 적어볼게요. 2009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자주 깜빡깜빡해서 보건소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초기 치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말을 하니 아들이 내게 그랬다. 더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네 가족들이 1년 뒤에 베트남으로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엄마가 이렇게 치매에 걸리면 아무도 엄마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거였다. 나는 겁이 났지만 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자식들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니 본인이 벌써 요양원을 알아놨다고 하는데 며느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다. 그러니 알고 있다며 아들한테 이 모든 일을 맡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딸 같던 며느리도 내가 아프니 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아들이 내게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가 살던 집을 좀 팔아서 돈을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다.
그건 내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돈이어서 아들에겐 지금은 못 준다고, 내가 죽으면 그때 재산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민이며 시어머니 치매까지.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인간 무슨 꿍꿍이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싶었어요. 그리곤 계속 시어머니 일기장을 봤는데 세상에, 남편 놈 시어머니한테 기어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딴 살림을 차리려고 했더라고요. 시어머니 일기장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2010년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말조차 어눌해진다. 말이 어눌해지니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일기를 써놔야 될 것 같다. 엊그제는 아들이 왔는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다. 가만히 보니 내 며느리가 아닌데 아들은 자꾸 그 여자가 며느리라고 했다. 내가 아무리 치매여도 우리 윤호 엄마 얼굴을 잊진 못하는데 말이다. 그 여자는 내 손을 잡으며 어머님 소리까지 하는데 아들놈이 바람이 난 것 같았다. 그 여자가 내게 볼멘 소리를 하며 베트남에서 사는 것도 힘들다고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다. 나는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며 그 돈은 절대 안 된다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 아들놈은 내게 미쳐도 정도껏 미치라는 소리를 해대는데 아들놈은 내가 아직 그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는 건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라는 글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고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전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읽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놈은 이때까지 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며 시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고 저한테는 거짓말로 시어머니의 행적을 없애버린 거죠. 제가 시어머니 일기장을 읽으며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시어머니의 모든 일기의 마지막 말이 내 며느리 이름은 이미선이고 사는 곳은 어디고 언젠간 나는 이곳을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치매인 상태에도 제 이름과 저희 집 주소 그리고 그곳을 나간다는 기억은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진작에 어머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환자복의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저희 시어머니 이름과 실종된 거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가 없어진 것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모르나 싶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목숨을 걸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시어머니 사진이었죠. 그리곤 여보, 드디어 10년 만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오셨어 라고요. 그러니 몇 분도 안 돼 그 메시지를 읽은 후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또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할까 짱구를 굴리는 게 다 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전화가 와서 우는 소리를 해대는데 정말 가식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냐고, 우리 어머니 도대체 어디서 있다가 오신 거냐고, 몰골이 왜 그러냐며 화까지 내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의 반응에 하마터면 박장대소를 할 뻔했네요. 저렇게 두 얼굴의 인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저도 25, 6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말만 못하는 치매이셨고 본인이 중간중간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문장이 맞지 않게 글은 쓰셨는데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 도망이라고만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는 일주일 뒤에 오는 남편으로부터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저희 시어머니는 언니네 집에 맡겼어요. 그리고 법원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식탁 위에 고이 올려놓은 뒤 남편에게 연락을 해 네가 했던 일들 다 알게 되었다며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증거 있냐고 발뺌을 하는데 그 증거는 법원에서 보면 안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 앞으로 있는 그 재산들 네가 탐낼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 일기장에 유언이 써져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이름 앞으로 있는 전 재산을 제게 상속한다는 그런 유언이었어요. 남편 놈은 치매 걸린 노인네가 끄적인 게 무슨 유언이냐고 그거 다 무효라고 하는데 제 변호사님은 말하길 시어머니께서 비록 치매 상태이지만 초기에 유언장을 작성하신 걸 감안해 의사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필 증서이기도 하고 연월일과 날인이 아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걸 보아 충분히 유언의 효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기장이라는 증거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것도 10년 전부터 조금씩 써온 일기장이라는 결정적 요소가 있었죠. 전 이 모든 사실을 남편놈에게 다 말해주었고 식탁 위에 있는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그걸 기다렸는데 그 노인네 요양원 비용까지 내주면서 눈 감기 전까지 내가 버티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그 돈을 낼름 가져가냐며 네 뜻대로 될 것 같냐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3억 2천 정도 돼요.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 저도 욕심이 없었는데 남편놈이 저딴 식으로 나오고 10년 동안 딴 여자랑 둘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괘씸함에 저도 끝까지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끝에 남편놈의 불륜 사실은 명확히 유죄로 판결이 되었고 재산 분할은 5대5로 재산 기여도가 둘 다 있었기에 절반씩 나눠 가져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시어머니의 유산 문제가 남았죠. 남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그에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혼 소송이 끝이 났는데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우울하기만 한데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남편놈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며 살고 있는데요. 처음 만난 1년 전보다 훨씬 얼굴색도 좋아지셨고 살도 많이 찌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꾸준한 치매약 복용으로 진전 속도는 많이 늦춰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본인 성격과도 비슷하게 치매도 이쁜 치매에 걸리셔서 단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수십 장의 일기 속에서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한테 재산까지 준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그 감사한 마음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갚으면서 평생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남은 소송도 잘 해결이 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며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